네, 안녕하세요. 논술 독학, 데우스 엑스 마키나 논술 독학 이제 3회차 벌써 문제죠. 저기 엔트로피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어, 저기 예제 프리즘에서는 이게 한양대 공공연도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제 프리즘 번호를 그래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물론 최대한 이 예제 번호가 안 바뀌도록 앞으로 혹시라도 좀 뭐가 부분 개정이 됐을 때 변화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예제보다 안 바뀌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엔트로피는 예제 5번입니다. 그래서 한양대 공공연도 정시 저의 데우스 엑스 마키나 교재에서는 1-3 쪽으로 가 있죠. 인간과 자연 안에서 환경 파괴 문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 엔트로피에 관련된 주제를 제가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되게 옛날 문제죠. 한양대 공공연도면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20년 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리짝 옛날 문제 풀어서 무슨 도움 되겠냐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 논술 문제는 물론 많은 역사를 거쳐서 변형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형식에 대한 것들은 학교별로 조금씩 만들어내고 틀은 바꾸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주제도 방대한 주제이면서도 한편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대입 논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어려운 지식이 나오지는 절대 않습니다. 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민단체 수많은 시민단체가 모니터링합니다. 네, 그래서 야 이게 정말 고등학생 과정을 다 마쳤을 때 풀 수 있는 문제가 맞니? 라고 하면서 검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또 교과 당연히 그 교과부에서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뭐 벌점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만약에 경고 먹고 이러면요 예산이 깎여요. 그래서 학교 지원금이 깎이기 때문에 논술을 출제하는 교수님들도 그 출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난이도에 대한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어려울 수도 없고 또 제시문도 제시문 자체의 수준을 너무 높일 수도 없어요. 보통 여러분 그래서 제시문 가장 어렵기로 소문난 학교는 보통 서강대로 알고 있죠. 그래서 서강대 문제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고 요즘 최근에 연대가 굉장히 수준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시립대 서울시립대 문제는 정말 괜찮은 문제입니다. 그 시립대 문제도 논술뿐만이 아니라 이건 정말 뭐랄까 그냥 논술이란 결국은 어때요? 논쟁이잖아요. 어떤 하나의 주제 갖고 부딪히는 충돌. 그래서 이제 충돌하는 어떤 그 논쟁점에 대해서 정말 충분하게 다뤄볼 수 있는 학교가 특히 시립대 문제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훈련하기엔 괜찮다. 솔직히 저는 그래서 만약에 논술을 통해서 내가 뭔가 글 쓰는 훈련을 좀 강화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일단 차라리 연대 문제 추천하는 것보다는 서울시립대 문제를 추천을 하고요. 혹은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추고 싶으면 이제 성균관대 문제 정도로 연습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논술의 어떤 그 짜임새, 뭐가 어떤 가치가 충돌하고 있고 그 충돌하는 가치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분리한 다음에 한쪽 편을 들어서 다른 쪽을 비판하는 그런 이제 싸우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학교가 좋은 포맷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대나 시립대 정도의 문제가 연습하기엔 되게 좋다. 연대나 이런 문제들은 좀 변수가 좀 커요. 읽다 보면 그 뭐랄까 학생의 실력이 부족해서 분석을 못했다기보다도 이건 정말 문제를 많이 풀면서 어떤 출제 의도의 어떤 그 아까 센스라고 했잖아요. 센스를 키우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일종의 운도 좀 따라야 되죠. 시험에 갔을 때 이 제시문이 하필이면 그날 분석이 안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의외로 높은 것 중에 하나가 연대일 수도 있어요. 물론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답안을 못 쓴 학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든 답안은 써낼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제 수업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만큼 많은 지식을 일단은 쌓아야 되고 많은 그래서 이런 20년 전 문제도 푸는 거예요. 다양한 주제의 문제를 풀다 보면 별의별 유형을 풀게 되면서 사실상 이제 모든 학교 문제를 처음 보더라도 다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엔트로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를 보시면요. 여기 목동 다자인 논술 이렇게 써 있는데 제 사업자의 이름이 하이데거의 다자인입니다. 이 디자인 논술이라고 읽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다자인이라는 독일어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만든 신조어 같은 거죠. 현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가는 말로. 지금 이 문제지에 써 있어요. 문제지에 옛날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교습소를 또 운영했었거든요, 목동에서. 그때 했었던 로고입니다. 제 간판 겸. 그래서 이제 독일어로 다자인이라고 원래 써 있는 그 로고도 있고요. 이건 일부러 제가 좀 갖다 맞춘 한자예요. 다자인. 여튼 그렇다고요. 혹시라도 이런 문제집 보시다가 이건 뭡니까라고 하실까봐 설명해 드립니다.
망했습니다. 뭐 다자인 그 논술 저 목동에서 운영하다가 1년 만에 쫄딱 망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그 빚 갚느라고 한참 고생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결국 그 빚을 갚은 것도 이 논술 수업을 통해서 이제는 그 작은 제가 이제 집에서부터 이제 또 결국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룹 과외구나. 그래서 이제 소수 정예로만 제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 또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이제 지금 제 목표는 사실 매년마다 너무 귀중한 만남을 많이 해요 학생들이랑요. 그 만난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 삶을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냥 논술은 뭐 스킬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학생 개인 사정들도 알게 되고 어떤 꿈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쉽게 말하면 어떤 욕망을 갖고 있는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켜보는 과정, 응원하는 과정, 혹은 저도 응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도 도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삶의 큰 원동력이고 저한테는 하나의 변화죠. 어떤 차이가 반복되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결국 논술은 처음에 시작한 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한 시험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이 논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비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간은 있고 의지도 있는데 단지 돈이 없을 뿐이다 라고 한다라면 차라리 어떻게 독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동안 이론 교재와 예제 풀이집을 제가 만들긴 했지만 정작 예제 풀이집을 해제하는 내용을 담아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거죠. 제 꿈입니다. 제 꿈은 정말 제가 예제 풀이집에 있는 문제를 다 해제하고 나면 그때는 저도 뭔가 좀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또 다른 어떤 기회와 스킬이 갖춰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저도 막 제가 현재 나이 40인데 50 넘어서 막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 하고 싶은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논술을 이제 10년 했는데 이제 뭐 논술 20년 넘게 한다기보다는 아니면 또 이것을 지식을 갖고 어떻게 다른 식으로 변주해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한국의 어떤 이런 입시 중심의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고요. 근데 여하튼 지금 뭐 너의 욕망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가야 되는 길이라면 그렇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는 것도 괜찮은 경험이에요.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또 오늘도 이렇게 열심히 푸는 거겠죠. 자, 서론이 엄청 길었죠?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시작해보죠. 자, 오늘은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한 주제인데 이제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을 좀 띄워놨어요. 단락을요. 원래 쭉 이어져 있었던 논제죠. 논제가 먼저 있고요. 환경 문제는 인류가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다. 자, 그래서 환경 소재구나. 자, 그러면 제 머릿속 딱 뭐라고 했죠? 이거는 인간과 자연 문제구나. 그럼 이제 벌써 주제는 크게 잡힌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인간에 대한 우월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인간과 자연의 어떤 또 반성, 어떤 상호 주체적인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새로운 변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예측 가능한데 자 이제 우리한테 두 개를 시켰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거 쪼개 보는 거예요. 논제는 하나지만 세부적으로 쪼개 보면 이제 이게 개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오늘 이 답안의 첫 번째 부분은 얘를 써야겠구나. 가와나를 관련지어 환경 문제가 대두된 원인을 분석하고 자 제시문이 세 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봐도요. 가나를 관련지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된 원인 분석 밑줄 치시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대두된 원인을 분석하고 근데 자 이게 중요해요. 가나를 관련지어란 말이 없으면 우리가 알아서 써야겠죠. 환경 문제가 대두된 원인 분석해봐라 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배경 지식을 막 쓰는 거일 텐데 한국 논술은 절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는 독해력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와나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그 제대로 이해한 거를 관련지어서 뭔가 연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연관지어서 환경 문제가 대두된 원인을 결국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에서 시사점을 찾아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하시오. 해결 방안이 나왔죠. 해결 방안, 환경 문제 해결 방안. 위에 거는 원인, 밑에 거는 환경 문제 해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개요가 매우 간단해지는 거죠. 다만 이제 분량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좀 고민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어떤 식의 접근이 좋은지를 한번 좀 연습장에다 한번 써보죠. 자, 그래서 제 화이트보드 보시고요. 네. 자, 지금 질문이 첫 번째가 뭐였죠? 제시문 가와 나를 통해서 환경 문제. 오늘날 발생한 이 환경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시오. 환경 문제의 원인.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다에서 뭔가 시사점이 있대요. 다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안을 찾아라. 이럴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전체 분량은 1000자.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어차피 뭔가 제시문 가나와 원인과 대안이라고 할 때 그러면 글자 수 구성 자체를 그러면 뭔가 이 가나 합쳐서 대략 합쳐가지고 500자 정도로 쓰고 다에서 대안을 찾아서 500자 정도를 써볼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본다면 가나를 처음부터 이것도 고민해봐요. 전략적으로 처음부터 하나로 뭉땡그릴 것인가? 아니면 좀 뭔가 요약을 좀 활용해서 이 안에서도 세부적으로 가 단락 하나, 나 단락을 해서 가를 통한 일단 원인 얘기하고 나를 통한 어떤 원인을 따로따로 얘기한 다음에 그걸 뭔가 합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구성해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읽어봐야 알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내용을 연결하기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그래도 관련지어라고 했으니까 관련지일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좀 더 과감하다면 실제로 제시문 가나를 굳이 이렇게 순서적으로 요약 안 하고요. 가나의 내용을 다 통합해가지고 아예 섞어서도 돼요. 제가 그 키워드 얘기했잖아요. 이미 이전에 키워드가 살아있으면 어차피 그 제시문 가냐 나냐 굳이 그런 얘기 안 해도요. 출제자가 봐도 가 활용했네. 나 제대로 읽었네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아니면 혼합해가지고 아예 거대한 환경 문제 원인 단락을 글을 쓰셔도 됩니다. 하나의 글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 쓰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요약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통합적인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지는 여러분 약간 실력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내가 초보자다, 논술 초보자다라면 저는 이쪽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일단 가를 요약해요. 자, 그리고 나를 요약해.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가 요약하고 나 요약하고 뒤에다가 쓰는 건 조금 늦고요. 차라리 가를 요약하고 플러스 한 문장이요. 플러스 한 문장을 뭘로 바꾸면 돼요? 요 원인 문장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제시문 가는 뭐라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요약을 보면 결국 환경 문제 원인 소스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가에서 드러난 이러이러한 어떤 특성 때문에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어떤 한 문장을 더 덧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요약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요약만 하려고 해도 오늘 이렇게 쓱 넘어가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실력이 좀 부족한 학생들은 가도 요약하고 나도 요약하고 근데 뭔가 원인 분석 문장은 따로 안 만들었어. 그냥 요약문일 뿐이야. 그 요약문을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 또 다로 가서 다를 나열하고 답을 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좋은 답이 당연히 아니죠.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의 글을 쓰는 겁니다. 하나의 결국 크게 보면 하나의 거대한 환경 문제에 대한 논증이에요. 환경 문제 원인 파악하고 대안을 쓰는 과정인데 지금 우리 머릿속에 소스가 없잖아요. 그 소스를 교수님들이 도와준 거예요. 제시문 가나를 통해서 환경 문제 원인을 찾아서 원인으로 구성을 하고 내가 또 대안도 줄 테니까 다를 통해서 시사점을 찾아가지고 한번 대안으로 써보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좀 딱딱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가 요약하고 플러스 한 문장으로 따라서 환경 문제 원인은 가의 이러이러한 특성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하고 또 한편 제시문 나는 뭐 엔트로피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엔트로피의 이런 특성 때문에 역시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거나 그래서 환경 문제에 역시 또 근원적인 또 다른 원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배치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고 다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왕이면 연관지란 말이 되게 찝찝하시면 한 문장 한번 썼잖아요. 이제 종합해 버린 거죠. 그럼 제시문 가나의 키워드를 종합해서 환경 문제 어떤 원인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면 땡큐고요. 그러면 아주 좋죠. 이렇게까지 간 다음에 따라서 환경 문제 해결 방안은 이렇게 하면서 제시문 다를 활용하면 됩니다. 괜히 여기서 너무 또 요약하듯이 한편 다는 이러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센스 없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단락별 연결이라는 건 생각보다 중요해요. 연결 센스.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무조건 첫 문장의 첫 구절이 제시문 가는, 제시문 나는, 제시문 다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너무 딱딱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지 마시고 제시문 기호를 표시하더라도 기호를 넣더라도 말 그대로 환경 문제 원인을 내가 지금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환경 문제 어떤 접근을 하시면서 원인으로 가를 활용하고 나를 활용한다는 개념을 쓰셔야지 무조건 가 요약, 나 요약, 다 요약 이렇게 가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초보자일 때만 이렇게 접근해야 돼. 나중에 자신감이 좀 붙으면 얼마든지 통합해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분량구상 다시 해보죠.
그렇게 했을 때 가나 500자 다 500자 해도 상관은 없지만 오늘 나중에 이제 제시문을 읽어보시면 제시문 가도 나도 결코 호락호락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시문의 난이도가 있다라면 좀 더 투자할 수 있거든요. 왜 오늘 분석이에요, 분석. 원인을 분석하라고 했지 가나를 요약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가 얼마든지 600에서 70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여러분이 깊이 있는 내용을 단순 요약이 아니라 그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꽤 괜찮은 내용을 뽑아낼 수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몇 백자 남죠? 3에서 400까지 쓸 수 있으니까 이래도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성도 괜찮다. 알겠죠? 그래서 500대 500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아예 333 이런 느낌으로 가나 합쳐서 600, 제시문 다는 3, 400 이런 개념으로 구성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죠? 자, 그럼 제시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가부터 보죠. 제시문 가는 프리디 슈마허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름 보시면 이게 슈마허 독일 사람이에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제목에 이미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럼 큰 것이 아름답나요? 큰 것이 아름다울 수도 있는데 이건 뭐의 상징이겠어요? 근대 산업사회를 비판하는 그 책이라는 걸 이미 알 수 있죠. 항상 우리 기존의 산업사회는 어때요? 뭔가 크고 빠르고 효율적이고 이런 게 자본주의 특징이거든요. 그런 것에 반항하고 반대하는 글이라는 것을 눈치채셔야 돼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 스몰 라이프 있잖아요. 그죠? 심플 라이프. 그죠? 스몰 라이프. 슬로우 라이프.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유행하고 있죠. 물론 이제 뭐 빨리 유행하면 거의 뭐 90년대, 00년대부터도 유행했던 말들이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용어는 계속 재생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게 사실 자본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뭔가 이런 것들을 깨달은 학자들이 이제 인문학적으로 어떤 새로운 어떤 방향성들을 제시하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건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무섭죠. 자본주의가 왜 무섭냐면 모든 걸 다 먹어치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담론, 모든 디스커스를 다 자기 것으로. 자본의 물신성이죠. 그러니까 모든 게 자본주의 안으로 다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슬로우 라이프, 자 느린 게 좋다라는 거죠. 빨리 가는 삶보다 난 느린 삶이 좋아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슬로우 라이프를 얘기하면서 정작 진짜로 이제 소비를 줄이고 뭔가 이제 성급한 삶을 줄이면서 정말로 이제 본인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도 어때요? 여러분도 대부분 그냥 귀로만 들어봤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 슬로우 라이프야라고 하면서 뭐가 슬로우 푸드가 역시 좋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더 비싼 레스토랑 가가지고 더 느린 음식 먹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예요. 제 말은요.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문제라고 해서 그럼 슬로우 푸드를 먹으면 뭔가 내 삶이 좀 더 저질이 아니라 고질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슬로우 푸드 더 비싼 것을 결국 돈으로 해결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심플 라이프 볼까요? 심플 라이프라고 해서 여러분 어때요? 요즘 되게 극스워하는 거 있잖아요. 자신 삶의 어떤 잡다한 것들 다 버리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심플 라이프에 대한 것도 정말로 버리는 건 기본적으로 무소유에 대한 개념일 거 아니에요. 법정 스님이 얘기했던 무소유에 대한 걸 실천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뭐예요? 또 심플 라이프에 맞는 가구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심플 라이프를 난 실천하는 사람이야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가구를 또 삽니다. 그러니까 예전 가구를 바꾸는 계기로 쓰는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뭐 그걸 소비하는 사람이 문제냐라고 할 때 소비하는 사람이 문제이기 전에 여러분 원래 자본주의라는 게 뭐예요? 상품을 생산하고 광고하고 팔아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매 전략이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깨달음이라는 이슈가 딱 떠오르잖아요. 슬로우 라이프야, 심플 라이프야, 심지어 뭐요? 어, 버킷리스트 이런 말 있잖아요. 이거 다 굉장히 그냥 여러분 그냥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듯이 쓰일 수 있는 말들은 아니에요. 근데 요즘 보면 그냥 막 쓰죠. 내가 돈을 막 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 도와주는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버킷리스트 뭐 이런 거요. 예. 욜로족 뭐 이런 말 쓰면서.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열심히 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혹은 자기의 한계를 부딪혀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냥 삶을 즐길래라고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 자체를 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소비는 더해. 그러면 결국 뭐예요? 미래적으로 대책이 없는 삶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좋은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뭐냐면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의 그래도 최선을 다해볼 수 있는 사람, 그 최선이 남들이 원하는 분야에 대한 걸 꼭 잘할 필요 있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그냥 그 노력조차 안 하는 것, 노력 안 하고 그냥
부모님이 준 돈으로 소비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면서 욜로 라이프야라고 하면서 즐겨버리던가. 그죠? 사실 여러분 저축을 해야 될 때 저축을 또 해야 돼요. 예. 마음껏 다 써야지가 아니라. 그렇죠? 예. 근데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이건 시스템 문제잖아요. 국가가 국민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도안은 주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직 국가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또 그 노력을 해서 지금 오늘 현재의 기쁨을 잠깐 지연시켜서라도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현재의 기쁨을 지연시킬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느낄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칸트를 배우겠지만 여러분 진짜 맛있는 음식은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지연시킬 수 있는 인내력이 있을 때 그런 참음 속에서 맛이 있는 거죠. 여행도 언제 재밌어요? 그래도 고통스러운 일들을 견뎌내면서 그 안에서 소소한 기쁨을 찾아가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휴가를 탁 갔을 때 여행이 재밌는 거지. 아 나는 사표 내고 그냥 여행 갈래. 세계 여행 갈래. 여러분 세계 여행 간다고 해서 세계 일주하면은 진짜로 뭐 삶이 달라질까요? 그렇게까지요? 이미 여러분 선구자들은 달라지죠. 예, 처음으로 사표 내고 모든 거 다 팔아서 세계 일주 다녀오신 분들은 이미 그걸로 책을 쓸 수 있어요. 책을 쓰고 인터뷰하고 그게 또 수익 구조가 된다고요. 예, 여러분 진짜 책 안 쓰고 어떤 수익 구조도 필요 없고 진짜 오롯이 여행만 딱 가고 돈 다 쓰고 돌아올 수 있나요? 예, 엄청나게 삶이 무서울 겁니다. 그러면요. 예,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요. 그 어떻게 되겠지는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겠지가 돼요. 근데 노력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 어떻게 안 됩니다. 그냥 망하죠. 알겠죠? 망하던가 아니면 주변 사람을 망하게 하죠. 결국 부모님한테 계속 들러붙던가 형제에게 들러붙던가 친구에게 돈을 계속 빌리던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어쨌든 프리드 슈머의 문제를 제가 비판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 자본주의가 그걸 그렇게 흡수한다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아주 길게. 알겠죠? 그래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는 대충 예측 가능한데 오늘 이 책에서 담겨 있는 이 부분은 경제적인 것에 대한 얘기예요. 경제학적 관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참 되게 비경제적이다라는 말은 매우 큰 욕이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서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낙인이 찍히면 그 존재의 권리가 의심받을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아예 부정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회를 약간 비판하고 있죠. 화자는 오늘날 현대 사회, 아까 좀 자본주의 사회, 경제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회를 이미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판하는 과정에서 경제학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대체 경제학적 관점이라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자, 요 단락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여러분 결국 핵심을 탁 찾아야 돼요. 핵심은 어디에 있다? 결국은 예, 사회 속의 어느 집단의 행동이 어느 집단입니다. 어느 집단 집단의 행동이 사회 전체 이익을 가져오느냐 여부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립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소수냐 전체냐 이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내 개인이냐 사회냐. 개인과 사회의 어떤 딜레마가 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기주의의 문제가 있는 거죠. 이기성의 문제가 이 단락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경제학적 관점은 기본적으로 나의 이익이에요. 내 주변만의 어떤 내 집단만의 이익, 나와 직결된 이익이 중요하지 사회 전체가 이익이 되냐 안 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영기업, 공기업조차도 심지어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재무제표를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요쪽 단락에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기보다 단기를 중시한다는 말. 자, 여러분 사회 전체보다 우리 개인이나 나의 이기적인 이익과 연결된 이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다라고 한 건 결국 여러분 이건 뭐예요? 공간적이잖아요. 공간적인 틀이죠. 어떤 그 전체 크기보다는 나라는 이 작은 공간의 이익이 더 항상 우선시돼야 돼라는 얘기라면 또 경제적 판단은 시간적으로 시간성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긴 거보다는 짧은 거. 지금 당장의 이익이 중요해라고 보는 거죠. 장기적 전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케인즈가 지적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보면 사람 모두 죽어버리기 때문이다. 경제학적 판단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한 정의에는 자유제라 불리는. 자, 여기서 근데 좀 이것도 중요해요. 시간 얘기만 하는 틀 속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비용에 대한 정의에 결국 환경이라는 것은 경제학적 비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은 마치 무제한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제,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공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는 어느 행위에 의해 환경이 엉망이 돼도 그 행위는 경제적일 수 있고 환경을 보완하는 게 비용이 들면 그건 오히려 비경제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 시간 개념에서 본다면 환경은 단기겠어요, 장기겠어요? 이건 결국 장기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안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볼 때 그냥 환경 파괴되는 건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 장기적으로 되니까 우리 사회에 엄청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경제학적 관점, 단기성을 보는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환경은 그러니까 비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무제한처럼 공짜처럼 보이는 거죠. 알겠죠? 이거를 이해하시면 제시문 가의 분석은 끝난 겁니다. 마지막 단락은요.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자 봐요. 사적 이윤 나오잖아요. 아까 그 공간적에서 얘기했던 개념이죠. 사적 이윤에 있다. 그리고 물품을 배후에 있는 자연의 사회적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같은 그죠?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연이나 사회적 사실에는 관심이 없다. 이거고요. 여기를 우선시한다는 얘기고 사든 이는 파든 이는 자신밖에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기성에 대한 얘기를 질 비판을 많이 하죠.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 개인주의와 무책임. 마침 시간 개념도 우리가 다뤘기 때문에 무책임을 시간적으로 갖다 붙여도 돼요. 즉 이기성과 무책임은 뭐예요? 장기적으로 무책임하다 이렇게 얘기도 되잖아요. 미래 세대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이렇게 독해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하간 이렇게 되면 제시문 가의 경제학적 특성이 일단 정리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제시문 정리는 잘 됐지만 그래서 환경 문제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건 어때요? 요약한다고 바로 푹 튀어나오는 건 아니죠.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아까도 자, 이 공간적 개념에서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결국은 뭐겠어요? 인간은 공간 전체에서 보면 되게 작은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익만을 위해서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전체 혹은 지구 전체의 이익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자기 이익에 어떤 자기 집단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의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원인이 되겠죠. 그죠? 환경이 항상 부차적으로 되니까. 또 하나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시간 얘기 여기가 공간 얘기고 시간 얘기도 이렇게 끌고 오면 되는 거죠. 결국은 환경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피해가 확인될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피해 확인이 잘 안 되지 않기 때문에 마치 무제한인 것처럼 인간은 환경을 도구화하고 도구 삼아서 뭐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파괴에 대한 것을 경제학적 비용에다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이 파괴되었을 때는 결국은 인간의 삶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뽑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에 대한 파괴는 자연히 경제학적인 이 틀, 경제학적인 원리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면 결국 경제학적인 그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것과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대한 어떤 그 경제학의 어떤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그렇죠? 근본 원리를 이해한다면 환경은 정작 그 반대라는 걸 알 수 있죠. 환경은 어떤 사적인 것보다는 공적이면서 되게 전 지구적인 거고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반대에 있기 때문에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는 센스, 밝혀줄 수 있는 문장력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알겠죠? 독해도 어렵지만 독해를 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도 좋은 센스죠. 센스가 필요합니다. 자, 연력학 제2법칙. 재심은 나의 엔트로피 법칙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 요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시문 자체를 이제 읽어 보셔도 어떻게든 이해는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표현할 때 여러분 열역학 역학이잖아요. 역학 물리학이에요. 근데 열의 운동 에너지에 대한 얘기거든요. 열 역학 에너지 열역학 제1법칙이 뭐냐면 에너지 총량은 보존되어 있다는 거죠. 에너지의 총량은 보존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전 지구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이렇게 한정된 어떤 테두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하면 우리 마치 에너지가 사라졌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사용하면 이 사용하는 것은 사용 불가능 에너지로 변환되는 겁니다. 변환될 뿐이지 그러니까 에너지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가능 에너지와 사용 불가능 에너지를 더하면 에너지 총량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지금 이 문제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과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과생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주는 거지 이과생들 전공자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엔트로피 법칙도요. 제가 보기에는 물리학에서 봤을 때 물리학자분들이 활용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을 가장 열심히 활용했던 게 이 제레미 리프킨일걸요. 제레미 맞나요? 갑자기 벤담인가 이름이 같아 헷갈리네요. 제레미 벤담, 제레미 리프킨 이거죠. 그래서 그 엔트로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책을
진짜 저는 이거 추천합니다. 한번 꼭 읽어보실 필요가 있다. 리프킨 자체가 워낙 책을 좀 쉽게 써요. 어렵게 쓰지도 않기 때문에 한번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레미 리프킨의 최근 책은 안 읽었지만 솔직히 이제 소유의 종말, 요즘 우리가 공유 경제 하고 있잖아요. 이 공유 경제에 대한 걸 진작에 예측했던 사람이에요. 소유의 종말 혹은 지금 얘기했던 엔트로피 정도는 읽어보셔라. 책 쉽습니다. 쉽고 되게 재밌고 흥미로워요. 그리고 지식이 많이 올라갑니다. 어쨌든 제레미 리프킨은 이 물리학의 법칙을 활용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모든 이 물리 법칙에 의해서 우리 에너지는 결국 쓸 수밖에 없잖아요. 1법칙이 에너지 총량 보전이라면 2법칙이 엔트로피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 법칙은 뭐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능 에너지에서 불가능 에너지로 복잡성이 증대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봅시다. 자, 가능 에너지에서 불가능 에너지로 한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능 에너지가 불가능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불가능 에너지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겠죠. 이렇게요. 자, 가능 에너지를 계속 씁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 에너지의 영역이 불가능으로 바뀌고 점점점 이쪽으로 확장이 돼가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한 에너지가 다 불가능 에너지로 바뀌는 때가 오겠죠. 예.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때가 멸망 아니겠어요? 더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에너지가 있어야 우리는 세계가 돌아가요. 근데 에너지가 없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죠. 죽음의 상태라고 제시문보다 나오잖아요. 또 죽음의 상태라고.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걸 독해할 때는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독해하게 돼 있거든요. 읽어보시면 결국은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읽은 제시문을 보면, 야, 근데 인간이 기술을 통해서요, 불가능 에너지를 가능 에너지로 바꿀 수 있던데?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불가능 에너지를 요만큼 가능 에너지로 다시 바꾸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얀 게 늘어나죠? 영역이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솔직한 반박인 거예요. 이 엔트로피 얘기를 듣다 보면, 근데 우리는 실제 현실 생활에서는 어때요? 다 쓴 에너지 다시 재생하잖아요. 재생 에너지 있잖아. 우리는 언제나 에너지를 다시 그리고 개발하잖아요. 막 생산하잖아요. 에너지 생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그 본문에서도 하고 있어요. 본문을 잠깐 다시 볼까요? 본문에서 보시면, 자, 최고의 엔트로피에 이르면 평형 상태고 그건 정지 상태고 사실상 죽음의 상태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용될 수 없는 상태로 변환된 에너지가 다시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되었을 때야 비로소 다시 어떤 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기술을 통해서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죠. 별표. 그런데 이 변환된 에너지가 적어도 본래 사용 가능한 에너지 상태로 환원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양의 다른 사용 가능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불가능 에너지를 가능 에너지로 내가 환원했다,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 변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곳에 더 많은 에너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다 많은. 같은 에너지도 아닌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 뭐 10의 에너지를 더 만들고 싶어. 야, 이만큼 여러분 만약에 10이라고 합시다. 플러스 10의 에너지를 원래 불가능의 영역이었는데 가능 에너지로 바꿨어요. 어떤 기술로요.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뭐다? 요쪽에서 무조건 10보다는 더 큰 최소 10일 이상인 그런 에너지를 더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포기해야 돼요. 이쪽을 포기해서 요쪽을 마이너스해서 요쪽을 플러스하는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다? 항상 이 마이너스의 수치가 플러스의 수치보다 더 크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 법칙인 거예요. 이 엔트로피 법칙이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결국은 불가능 에너지를 가능 에너지로 바꾸더라도 이것은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잠시 동안의 효용이고 눈 가리고 아웅인 거예요. 다른 쪽에 더 많은 가능 에너지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오죠.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 낙관론은 인간의 혹은 기술 낙관론이 또 될 수 있겠죠. 이성 낙관론, 기술 낙관론은 결국 어떤 문제를 갖고 있다? 결국은 에너지를 우리가 인간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면 만들수록 기술을 만들면 만들수록 가능 에너지는 더 빨리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더 빨리 떨어지게 할 바에는 우리는 더 그런 노력을 안 하는 게 낫겠죠. 그 인간의 기술에 우리는 너무 맹목적으로 기대지 말고, 자, 이제 이 결론이에요. 엔트로피 제시문이 나올 때
결국은 제시문 자체는 굉장히 물리학적인 되게 어려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엔트로피 제시문이 나왔다. 아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다예요. 인간이 무언가 에너지를 창조할 능력이 없는 이상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능력은요. 그냥 우리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것뿐입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변형시키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든다라는 거예요. 이 변형하는 과정에는 필히 가능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불가능 에너지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엔트로피 제시문이 나오면 메시지는 뭐예요? 사실 이미 여기서 대안이 숨어 있어요. 절제라는 대안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제시문 다 해서 우리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제시문 나만 잘 독해해도 대안은 이미 나와요. 그러면 제시문 다는 왜 존재한다? 그래도 그 시사점이 재밌으니까.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통해서 실제로 무절제 문제를 다시 비판하거든요. 우린 그것을 절제 메시지로 뽑아다가 대안으로 삼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엔트로피 제시문이 나왔다. 결국은 좀 고리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절제밖에 없습니다. 즉 적게 쓰는 거죠. 적게 소비하는 것. 자꾸 뭔가를 하려고 바둥거리면 바둥거릴수록 더 많은 불가능 에너지가 많아질 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시문 나의 독해도 끝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엔트로피는 증가한다. 여기 보면 항상 줄어든다.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항상 줄고 사용 불가능 에너지는 더욱 증가한다. 이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제시문 나에선 그래서 대안은 안 나와 있죠, 당연히. 왜? 다 양보해야죠. 제시문 문제 출제 의도가 그거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센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이 또 너무 뛰어난 학생은 제시문 나를 통해서 원인 분석해야 되는 자리에다가 대안까지 써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안 돼요. 문제 센스가 없는 거죠. 원인을 파악하라고 했으니까 원인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 우리가 제시문 다뤄 가야 되는데 제시문 다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대안을 쓰라고 제시문 다를 줬는데 제시문 다를 또 읽다 보면 은근히 비판이거든요. 인간의 무절제에 대한 비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의 독해 그 자체에 또 너무 충실하다 보면 대안의 어떤 메시지는 써 있잖아요. 문장 자체가 대안이 아니라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도 비판, 나도 비판, 제시문 다도 문제의 원인을 계속 파악하면서 비판하면서 답을 끝내는 분들도 나와요. 역시 좋은 센스가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가나가 원인 분석이고 다는 대안으로 배치를 하셔야죠. 그게 문장력이고 그게 문제 독해 센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제시문 다에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제시문 다는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죠. 2센트짜리 아이스크림 콘과 4센트짜리 아이스크림 파이. 그랬을 때, 자, 2센트짜리는 뭐 4센트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거면 2센트짜리를 두 개 먹을 수 있죠. 2 곱하기 2는 4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두 개를 사주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무척 부러워서 되게 이건 이제 이 글쓴이의 부러움이죠.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2센트짜리 콘 두 개를 사주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무척 부러웠다라는 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우쭐거린다라는 거죠. 양손에 콘 하나씩 들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자, 이게 되게 상세하죠. 한쪽 건 핥고 다른 쪽 건 핥는. 그죠? 그것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부러운 의식이었다. 일부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 이런 대부분의 그 사례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도 쫄라봤는데 어른들은 허락해주지 않았다라는 거. 왜 안 될까라는 거죠. 심지어 4센트짜리 하나라면 사주겠지만 정작 이거 자 수학이나 경제학으로 봤을 때는 문제 없는 거잖아. 계산법으로 보면요. 그죠? 4센트는 2 곱하기 2니까 두 개를 먹나 하나를 먹나 똑같단 말이에요. 돈으로 치면요. 근데도 어른들은 그거를 반대했어요. 그래서 진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니까 여기서 뭐라고 나오죠?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죠.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낭비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이건 인정. 근데 어디서 문제가 낭비다? 상징적 의미로는 분명한 낭비다. 어떤 상징이라고 할 때 무절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 분석할 때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필요하지 않은데 소비하는 거. 예.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항상 우리의 욕망이라는 건 필요한 만큼 여러분 우리가 소비하는 건 욕구 정도라고요. 우리 욕구를 채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욕망은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욕구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만큼 그 이상으로 우리는 항상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절제에 대한 것을 어른들은 비판을 하는 거죠. 아이에게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상. 그래서 그것은 볼썽사나운 행위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어때 타인에 대한 모독인 거예요.
거짓된 특권과 부를 과시하는 행위다. 버릇없는 아이들이나 한꺼번에 두 개의 콘을 먹는 거 아니겠냐. 현실 동화였으면 피노키오처럼 당장에 벌을 받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어떤 윤리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왜 아이스크림 콘을 그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 윤리적인 거예요. 윤리적으로 봤을 때 윤리라는 건 누굴 위한 거죠? 밖에 있는 타자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그 타자라는 걸 이게 시사점인 거예요. 재심은 다만 그대로 분석하면 이걸 대안으로 환경 문제에 우리는 지금 대안으로 써야 돼요. 여기다 매칭하는 능력도 필요한 거예요. 이 타자가 결국 누구다? 우리는 심지어 환경까지도 확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타자가 환경이고 여기서 그 이기적인 아이스크림 2센트짜리 두 개 먹는 그 욕심쟁이가 누구예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환경의 이 관계에서 인간의 그 볼성사나운 행위를 비판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인간을 넘어선 전체 전 지구적으로 타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렇죠? 나의 이익만이 아니라 타인의 이익, 나아가서 전 지구적인 자연의 어떤 이익도 고려할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죠? 무절제가 아니라 바로 절제고 당장에 쓸 수 있는 것을 참으면서 미래 세대로 넘겨주고 뭐 이런 얘기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엔트로피 법칙도 어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에서도 메시지는 절제였다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사용 가능 에너지를 최대한 밀어주는 거죠. 사용 가능 에너지를 당장 말이 불가능 에너지로 막 바꿔가는 게 아니라 가능 에너지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대안으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굉장히 은근히 어려우면서 굉장히 또 재밌는 문제였다. 자, 그래서 오늘 제 답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 시문 독해가 끝났으니까. 자, 제가 근데 이건 답안을 두 개를 써놨거든요. 그래서 실제 예제 풀집에도 그렇게 써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를 변경을 해놨나요? 어쨌든 1안과 2안으로 써놓긴 했는데 그 내용이 크게 다른 건 아니고 이건 형식을 한번 비교해 준 거예요. 답안을 쓸 때 1안, 2안이 제 여기는 없네요. 지금 나중에 한번 제가 파일은 이건 추가로 수정을 해도록 할게요. 넣어놓을게요. 그래서 자 1안을 한번 읽어보고 2안을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구성부터 보시면 자, 제시문 가를 이게 아까 제가 일종의 그건 거예요. 정 어려우면 단락별로 간다. 이게 제시문 가를 통해서 뭔가 원인을 하나 만들어내고 제시문 또 나를 통해서 원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제시문 다로 대안을 제기하는 거죠. 가나다 순서로 가긴 가는데 기호를 딱 보면 알겠지만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딱 보이겠죠. 자 보세요. 요약을 하되 이제 요약을 핵심에서 잘 뽑아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단순 나열식 요약이 아니라 여기서 뭔가 이제 환경 문제 원인의 포인트를 찾아야겠죠. 제시문 가는 오늘날 사회가 경제적 사고, 당연히 이건 꼭 키워드죠. 제시문 가를 요약하는데 경제란 말이 없으면 당연히 큰 감점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경제적 사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자본의 이익을 중시하는 행위는 비합리적 인간의 낙인이 찍히도록 만들 뿐이다. 이러한 물질 추구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게 되고 저기 체크. 그러니까 이런 물질 추구의 사회는 경제학적 사유는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게 되고 당연히 뭘 멀리하죠? 공동체와 사익을 경시하게 만든다. 어때요? 그 제가 얘기했던 아까 그 두 번째 단락인가요? 그 부분을 압축해서 표현한 거죠. 게다가 세 번째 단락에 있었던 장기적 이익을 멀리하고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역시 또 경제학적 사고의 스타일이죠. 요 두 개의 스타일. 이기성과 단기적 이익 추구.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와 사회의 이익은 경시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래 세대에 대한 무책임성을 보여주는 거죠. 자, 무책임성 그 제시문 가의 마지막 줄에 있었던 그 단어를 여기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도 약간 분석적으로 요약을 했죠. 요약을 해서 핵심 키워드를 뽑아냈고 따라서 지구적 차원의 인식범들을 필요로 하는 자연의 문제는 이런 걸 이제 제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라는 건 지구적 차원의 인식범주가 필요한데 장기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개인주의와 무책임의 경제적 사유화는 대조된다. 이게 아까 제시문 가의 화자가 이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는 핵심이잖아요. 개인주의와 무책임이 이 경제적 사유의 핵심이니까 결국 자유제인 자연을 인간의 이익만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환경 파괴는 경제적 계산 속에서 어떠한 비용으로도 처리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 생략은 됐지만 개인주의와 무책임, 자유제인 자연을 도구로서 인식하고 어떤 비용으로도 경제학적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으니 파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서술어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원인을 이렇게 썼고요. 아직 나에 대한 나는 전혀 안 들어왔죠.
이러한 경작적 효율성의 사회는 끊임없는 기술 혁신과 과학의 발전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환경 파괴가 더욱 급속화되고 있음을 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저는 여기서 이제 급속화의 원리로 덧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작적 사회가 환경 파괴 원인인데 추가적으로 그런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한 우리 인간의 망각이 오히려 그것을 경작적 사회를 더 맹신하게 하면서 환경 파괴를 급속화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해서 요약은 여기서 나와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 전체 에너지양은 불변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연력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을 어떻게 했다?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불가능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센스 없게. 그죠? 설령 인간의 기술 낙관론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낙관론이 실제로 있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해도 불가능 에너지를 가능 에너지로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가능 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되는 거예요. 불가능 에너지를 가능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의 가능 에너지가 다른 곳에서 더 많이 소요가 되죠. 결국 불가능 에너지는 커져갈 수밖에 없다. 자, 결국 엔트로피 법칙을 어떻게 해요? 망각한 현대 사회에 뭐가요? 경제적 사고는 일부러 재심은 가의 용어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엔트로피 법칙은 나의 용어니까 살짝 연결을 한 거죠. 에너지 고갈과 함께 자연을 비롯한 인간의 파괴까지 불러오게 된다라고 해서 문제의 심각성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대안. 따라서 현대 환경 문제의 대안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재심은 다는 이렇게 가지 마시고 환경 문제의 대안은 어떤 방법론적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결국 다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대안은 절제거든요. 절제라는 근본적인 인간 인식의 변화고 실천의 문제다. 그리고 이제 재심은 다를 시사점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아이스크림 얘기는 해보는 게 좋아요. 짧게라도. 어린아이가 2개의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은 남에게 뭐 한 거죠? 과시하는 거랬죠. 과시하기 위한, 자 여기서 말을 살짝 바꾸세요. 과시하기 위한 이기심이다. 자, 이기심은 어디서 나왔죠? 아까 가에서 우리가 풀었던 거잖아요. 재화 낭비를 통한 뭐였죠? 미래에 대한 무책임이에요. 자, 개인주의와 무책임 기억나시죠? 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쓴 거거든요. 개인주의를 이기심으로 그냥 바꾼 것뿐이고 개인주의와 무책임, 제시문 가에서 나왔던 핵심 키워드입니다. 문제의 원인으로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다와 연결한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스토리를 통해서요.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그래서 결국 뭐다? 절제의 정신이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거 뭘 보여주려고 한 건 짧지만 자 절제를 그러면 대안으로 삼았잖아요. 절제를 대안으로 삼으면 그럼 대체 어떻게 변하는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독식하고자 하는 자 이기심이 아까 문제였죠. 이기심을 뭘로 바꾼다? 절제하면 결국 어떻게 변한다? 사회에 나누게 된다는 거. 아까는 여기서 일로 왔잖아요. 재심은 가는 사회에 나누지 않고 개인의 이익만 생각하는 게 경제학적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심은 다에 우리는 이제 대안을 찾았으니까 그 대안을 통해서 이기심이 절제를 통해서 사회에 나누게 되는 거고 오늘날 모든 걸 소비한다? 이게 뭐죠? 단기적인 거잖아요. 단기적인 이익 추구에 대한 게 절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는 미래 세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양보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펜이 지금 약간 고장이 났네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약간 오류가 생겼어요. 오케이. 자, 미래 세대를 위해 대비하는 자세야말로 자, 여기서 이제 제 마지막 센스. 한정되어 있는 가능 에너지를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방법이다. 이 말을 안 써도 되는데 굳이 쓴 거예요. 제가 왜? 재심은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를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런 거예요. 재심은 다를 통해서 대안을 쓰라고는 했지만 그렇다고 또 재심은 다에 있는 아이스크림 얘기만 하면서 대안으로 팍 써버리는 것보다는 어떤 센스가 더 좋다? 위에서 우리가 가나를 통해서 원인을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대안으로 바꾸는 과정까지 다에서 찾은 대안으로 활용해 주는 것. 그러면 이 단락 안에 다 나오는 거죠. 재심은 가나다가 다 등장하게 되는 셈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절제를 통해서 어떻게 바뀌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제가 쓰는 답안의 방식은 뭐냐면 학교가 제시한 그 제시문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 보는 겁니다. 너무 바깥에 있는 사례를 무조건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시문 안에서 답안 소스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절제를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 우월주에서 벗어날 때 근본적인 인간과 환경 소통을 이뤄낼 수 있고 환경 문제는 자연히 사라진다 라면서 마무리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저도 답안을 써놓고 약간 찝찝한 게 뭐냐면 환경 문제가 자연히 사라진다라는 이 마무리어는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편하게 쓴 거지만 이 부분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언제
엔트로피 제시문이 나왔을 때는 고민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문제도 아니고 엔트로피 제시문이 나올 때는요. 결국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노력하면 가능 에너지를 영원히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언젠가 물리학의 법칙이 이게 엔트로피 법칙이 정말로 갑자기 뭐 엄청 우주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외부의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한 결국 언젠가 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한계에 다다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문제가 해결하고 뭐 에너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궁극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하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저도 만약에 다시 쓰라고 하면 이거 마부지랑 좀 바꿀 것 같아요. 환경 문제가 자연히 사라진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계속 최대한 방어하고 같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될 것이다 정도로 말을 약간 순화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하는 뭐냐면요. 뒷부분 세 번째 단락은 똑같아요. 세 번째 단락 똑같고요. 여기 보세요. 여기만 제가 좀 바꿨거든요. 뭐가 바뀌었냐면 제시문의 기호를 제가 생략을 했어요. 제시문 기호 필요 없이 키워드만으로 제시문 가나의 키워드만으로도 충분히 답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쓴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날 철저하게 경제학적 사유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만큼, 자, 오늘날은 자, 어떻게 스토리라인이 생겼죠. 철저하게 경제학적 사유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만큼 환경 파괴의 심각성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고 확산됨을 알 수 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건 아직 안 나왔죠. 경제학적 사유는 뭐길래 철저하게 금전적 이익만을 중시하고 그 이익의 범주 또한 개인적인 동시에 단기적이다. 즉 사회 전체의 이익이나 장기적 이익의 관점은 무시하는 만큼 사회보다 더 큰 범주고 장기적 관점을 필요로 하는 자연환경이 인간 중심의 경제학적 비용에 들어갈 리 만무하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 중심의 경제적 이익 추구 속에서 자연환경은 도구적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다. 어때요? 위에 있는 그 단락을 살짝 재구성한 건데 훨씬 더 자연스럽고 좀 더 논리적인 측면이 보이죠. 그래서 기호를 무조건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호를 뺄 때는 그 제시문에 있는 제시문 기호가 없어도 충분히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키워드가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대신 그걸 통해서 훨씬 부드럽게 답안을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 경제학적 효율성의 추구가 정작 엔트로피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자명한 이치를 망각하게 한다는 거다. 또 자연스러워졌죠. 경제학적 효율성의 추구가 엔트로피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자명한 이치를 망각하게 한다는 것. 인간은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총량계가 정해져 있음을 망각하고 소비를 하는데 이는 불가능 에너지를 가능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다는 기술적 자신감에서 기인한 만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능 에너지의 변화는 결국 더 많은 가능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만큼 엔트로피 증가에 대한 인간의 무지 혹은 인간 이성에 대한 맹신은 더 빠른 환경 파괴를 불러온다 해서 환경 문제의 원인에 있어서 어떤 가속화의 원인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원인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은 그냥 똑같이 그대로 뒀고요. 자, 알겠죠? 이런 식으로도 답안을 쓸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엔트로피에 관련된 문제로 환경 문제의 파트를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마무리를 하기로 하고요. 추후에 저는 이제 뭐 여기서는 제가 예제 프리즘에는 없지만 또 시립대 문제에서도 자원 고갈론 문제에서 정말 괜찮은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인간과 자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예제 프리즘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계화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과제는 저기 제가 공지에다가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참고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